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도 약간 못 갔으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처럼 단순하게 매크로 바뀌었다고 해서 종목들이 막 붙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 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또 김민수 대표님 자료를 준비해서 오셨다고요. 금리 인하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다가 기다린 걸 까먹었던 것 같아요. 4년 반 만에. 네. 그랬었나요? 네, 연초만 해도 지금쯤에는 이미 인하를 하고도 남았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시점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근데 왜 한국 주식은 반대로 갈까요? 인하하면 도망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인하했으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좋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쪽이십니까? 그거를 여기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제작진 분들과 김민수 대표님께서 자료 준비를 아주 긴밀하게 잘해주신- 협조하고 네. 계시다고. 네. 네. 김민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보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쪽에도 시장 반응과 관련돼서 여기저기 IB 쪽에서 글로벌 IB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근데 솔직히 나온 내용들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되게 뭔가 거창해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만 되게 그냥 거기 갖다 붙이면 거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 이런 얘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된 게 지금 현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We are here. 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이제 드디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갈 건지 지금 검은색으로 갈 건지 요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리세션입니다. 네,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리세션이 오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과거 또 패턴 경로를 보게 되면 네. 한 지수는 한 15에서 20%더 빠진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개월 뒤라는 얘기죠. 12개월 뒤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 아니면은 리세션 없으면은 잘 연준이 유도를 하게 되면 지수는 한 10에서 17%. 그래서 리세션 오게 되면은 밀리는 건 더 크네요. 올라가는 것보다. 네, 그런 쪽에 가정을 해놓고 앞으로 리세션을 얼만큼 잘 경기에 대해서 얼만큼 잘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체크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쪽의 데이터를 바라봤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과연 3개월 뒤에 어떻게 갔느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보게 되면 과거에 87년도부터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다 올랐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금리 인하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근데 이거는 잘 보시게 되면 이게 IT 버블 그때 Y2K 그 관련된 쪽들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2007년은 금융위기 네, 그런 특수한 환경을 빼게 되면은 2019년도에는 오히려 또 한 1년 뒤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또 특수한 환경이 코로나죠. 네, 그러니까 특수한 환경이 얼만큼 또 지배를 해서 경기를 경기에 대한 압박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얘기한 건데 별일이 없으면은 87년도 때부터 여기까지 나와서 별일이 없으면은 주가는 그래도 유동성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별일이 없어야겠네요. 네. 경기 관련된 얘기 큰 변수가 없이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금리나 국면 쪽에서 자산 쪽에서 금을 많이 보는데 금 보니까 지난주 많이 올랐어요. 네, 생각보다 탄력 있게 올랐고 근데 지난번에 2001년도 당시에 금리 인하했었을 때 금은 31% 올랐다고 합니다. 또 들어온 다음에 39% 올랐고 근데 의외로 지난번에 2020년도에는 5%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이가? 네, 그냥 혼자 얘기할게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때 상승폭이 가장 컸던 거는 비트코인입니다. 네, 약간 네. 대체하는 성격들의 자산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랬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과연 금일 것이냐, 비트코인일 것이냐. 자, 우리 앵커님은 네. 어디 베팅하시겠습니까? 그냥 좀 비트코인. 배팅이 아니라 네. 그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그 부분을 흡수한 것 같으니까 네. 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 비트코인이 그러면 사라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시겠다. 근데 그 금을 사고 싶은데요. 네, 금을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주로 하거든요. 예.
저는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국내 주식을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냥 ETF 계좌 하는데 ETF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까지 아직 안 열려졌죠, 우리는? 네, 아직 한국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금을 조금 가져가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겠을 때는 반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반반. 네. 그냥 이사님은 그래도 가치 투자 성격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 5% 올랐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금 투자했다가 짜증나 죽는 줄 알았고요. 당사자셨군요, 이때가. 네, 저기 금을 포트에 넣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최근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네. 근데 이제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라면 당연히 비트코인인데 네. 지금은 저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었던 거는 대체 성격도 있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이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좀 성장주 개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붙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비트코인은 저는 좀 지켜보고 싶고 네. 금은 아직은 그냥 가져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전 주식해야죠. 왜 물어보신 겁니까? 그냥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네, 다른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 네. 이 골드만삭스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 리세션이 오면은 15%에서 20% 하락하고 안 오면은 뭐 17%까지 오른다. 이거 다 결과적으로 그럼 지금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사님께서는 어느 쪽 방향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근데 아까 그 자료 잠깐 보니까 2020년도에 주가 이렇게 파랗게 그러니까 올라간 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에 그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첫 금리 인하 공격적으로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주가 더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죠? 박살이 네. 났었다가 네.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안심하시고 뭐 아니다 해가지고 섣불리 덤비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솔직히 그 연준이 왜 금리를 기습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했으니까 네. 0.5를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파월의 그 멘트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겁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기했다 첫 번째.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0.5를 해놓고 포장은 경기 펀더멘탈 경고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열어보면 실제로 경제 지표는 특별히 나빠진 게 없잖아요. 뭐 실업률도 다 아는 건데. 근데 그 안을 열어보면 계속 고용을 강조하고 있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 전에 고용지표 조정할 때 한 82만 명 정도가 줄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그리고 또 그 나왔던 내용들 종합해서 봤을 때 그 실업률을 한 연말에 4% 예상했던 게 지금 4.3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소수점 붙여가지고 4.2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4.4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금리를 과하게 올린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느꼈었던 거고 그걸 좀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이건 선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제적이라기보다는 뒤에 뒷북치기 싫어가지고 보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지금 지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10월장을 아까도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사실 연준 때문이 아니고 저는 재무부 때문이거든요. TJ 계정에 지금 현금 있는 거 감안해 놨을 때 그거 고스란히 정권 넘겨주면서 그 다음 정권에다가 바치려고 지금 돈을 그렇게 쌓아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도 10월 달에 단기채 발행 물량을 아마 4분기 거를 거의 다 10월에 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보유 TJ 계정에서 한 최소 1,500억 달러 이상은 10월에 지금 자금을 풀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을 세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결국에는 대선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섣불리 이번에 연착 중입니다라고 하는 페드의 얘기는 저는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깊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올 연말 내년 지나가면서부터 좀 경기에 대한 거는 좀 민감하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네네. 지금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피벗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계속해서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하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일단 오늘 급등을 했지만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금리 인하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오늘 부각이 된 측면이 있기는 해요, 오늘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바이오 섹터는 앞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아마 순매수 금액이 2천억이 넘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저기 키트루다 SC 3상 결과가 아마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직전까지 주가 급등했었던 게 유한양행이었는데, 유한양행이 지난번에 14만 원대 올라섰다가 한번 거래 터지고 빠지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알테오젠 쪽으로 붙은 것 같고, 또 오늘 생물보안법 이슈 나왔지만 네. 그것도 사실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등할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바이오 이슈 때문에 그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바이오 섹터가, 근데 문제는 바이오 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주식이 사실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예전에 이제 알테오젠 주식이 3만 원에서부터 요번에 30만 원대 올라올 때 보면 주도적으로 끌고 온 게 보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같이 신약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따라서 올라가주는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0% 오르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뭐 넘사벽의 숫자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105만 원 뭐 이렇게 찍었다 해서 뭐 황제주 얘기를 하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안 싸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CDMO 글로벌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오르더라도 그게 주도주가 돼가지고 잡아당기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좀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지난번 유한양행처럼 시장을 끌어갈 만한 뭔가 또 다른 어떤 주도주의 어떤 패턴이 나오든지, 아니면 쉬고 난 뒤에 유한양행이 다시 끌고 가는 모멘텀이 나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좋기는 했는데 약간의 좀 그런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서 9월 내내 아마 그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연속성까지는 좀 불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예, 예.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는 그 금리 인하기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돈 가지고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PO를 받고 나면 그걸 은행에다 맡기고 돈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요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린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 금리와 연관된 산업인 게 풍력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한 5에서 6조, 웬만한 것들, 큰 거는 10조 가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다 업체들이, 주간 업체들이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금리 때 좀 PF,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오스테드 같은 데가 그래서 몇 년 전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만약에 경기가 여기서 금리가 인하하는 건 좋은데 좀 침체로 들어가거나 꺾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크로를 같이 고민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을 대표님께도 드릴게요. 지금 금리 인하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지금 이사님께서는 바이오, 자동차, 그린에너지, 조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다 안 돼요. 네? 다 안 된다고요? 아니, 다라고요. 거기 다 하라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것들. 아, 네네. 근데 약간 좀 미국 시장하고 같이 변화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도 약간 못 갔으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성장주의 가장 대표 주자가 오늘 같은 경우도 눈여겨본 게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인터넷 네. 플랫폼 이런 쪽들이 탈락하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것도 예전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물론 오르긴 올랐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움직였었는데 과거 같은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 의외로 어떤 예전에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나 AI 쪽과 조금 묻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그러면 이걸 탈락시킬 것인가 아닐까도 아마 조만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중소형주 움직이는 모습들이 다시 활발하게 나오면서 잠깐 날 잊지 마세요 라고 해서 동참하게 되면 그때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다 보면 종목적으로 확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긴 보시되, 일단 가장 그래도 확실한 거고,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매크로로 바뀌었다고 해서 종목들이 막 붙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증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매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은 보니까 다 있어요.
옆으로 쟁겨놓고 미국 시장도 가 있고 그러면서 다 있긴 있는데 그거 팔아서 한국으로 올 만한 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4일인가요? 네, 대토론을 하신다면서요. 네, 금투세 대토론회. 네.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보니까 뭐 3년 후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 주기 시작하게 되면 중소주 형조에서도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로 보게 되면 많이 빠졌던 중소형주도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사주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그나마 바이오처럼 어느 정도 성과 낸 쪽으로만 확실한 걸로 들어가자라는 쪽들이 지금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더 몰려가는 구조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